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여러분, 히틀러 하면 뭐가 가장 먼저 떠오르십니까? 세계 제2차 대전? 최악의 독재자? 근데 저희가 병원이기 때문에 히틀러의 병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고 싶은데, 히틀러가 의료 기록에 의하면 늘 위장장애, 복부 팽만에 시달렸다고 하는데, 그 원인 중 하나는 그가 또 마침 채식주의자였고 특히 위에 좋지 않은 콩을 평소에 너무 많이 먹었기 때문이라고도 합니다. 그의 이러한 위장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히틀러가 특히 신봉했던 약이 있는데 바로 뮤타플로라고 하는 약입니다. 이 약은 알프레드 리슬 박사, 독일 의사인데 제1차 세계대전 당시에 한 참전 군인의 대변으로부터 대장균 균주를 추출해서 개발을 한 겁니다. 이 약은 지금도 자가 면역 질환인 궤양성 대장염의 재발 방지와 만성변비 치료를 위해서 처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대변 이식이라고 하는 치료법이 있는데요. 말 그대로 아픈 사람에게 장기를 이식하는 것처럼 건강한 사람의 대변을 환자의 소화관에 이식시켜 주는 걸 말합니다. 건강한 기증자에게 대변 200에서 300g 정도를 받아서 식염수하고 섞어서 찌꺼기를 걸러내고 남은 액체를 분리해서 그 대변 액체를 주사기를 넣어서 대장 내시경을 통해서 환자의 장에 이식을 합니다. 미국에서는 1958년이 먼저고 국내에서는 2013년 서울 성모병원에서 최초로 시행했습니다. 이 치료법은 소화기 질환뿐만 아니라 자가 면역 질환, 비만,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에게도 도움이 되고 있고요. 나이 드신 분에게 젊은이의 이 변을 이식을 했더니 뇌나 장이나 간이 개선됐다는 그런 연구 결과도 있었습니다. 우리 몸속에 장내 미생물 수가 얼마나 될까요? 바로 100조 개입니다. 우리 세포수보다도 많습니다. 우리 세포수가 한 60조 개라고 얘기하거든요. 이 어마어마한 양의 장내 미생물들은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을 소화하고 에너지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고요. 또 비타민 B 같은 것들을 만들어내는 역할도 합니다. 무게는 1.5kg 나갑니다. 그럼 뭐랑 같으냐? 뇌 무게랑 이 미생물 무게가 똑같습니다. 특히 대장에 가장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노폐물이 가장 많이 마지막에 쌓이는 곳이 대장이기 때문에 거기 먹이가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장내 미생물들은 대장에 많이 있는데, 장내 미생물은 크게 유익균, 유해균, 중간균으로 나눌 수 있는데, 유익균은 외부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공격을 해서 장속을 지키는 감시자 역할을 하고 있고요. 유해균은 반대로 독소를 내뿜어서 장벽에 상처를 주거나 염증을 발생시키죠. 그리고 그 중간균은 그 사이에서 이쪽으로 갈까 저쪽으로 갈까 이 대세를 따르게 돼 있는데, 유익균이 많아야 중간균은 유익균 편에 서고 유해균이 많으면 그 중간균도 유해균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 장 속에 유익균만 있으면 건강하다고 오해할 수 있지만, 실제로는 다양한 유익균과 유해균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는 것이 중요한데요. 그래서 한마디로 스파링 상대, 운동선수가 훈련을 해서 실력을 유지하는 것처럼 유익균도 유해균하고 계속 좀 싸워봐서 그 싸움 때문에 만들어지는 여러 가지 물질들이 나와야지만 유리한데, 유익균만 있으면 싸움도 없고 그 물질도 나오지 않겠죠. 여기 사람이 100명이 있으면 한 20명이 나쁘고 80명이 착하다고 치면 20명만 없애면 해결이 될까요? 그 80명 중에 또 나쁜 사람, 착한 사람으로 또 나눠집니다. 이게 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장내 미생물들은 나름의 역할이 있기 때문에 적정 비율로 공존하는 것이 면역을 높이고 유지하는 데 더 좋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장내 미생물 기준 비율은 장내 환경에 따라 유익균 또는 유해균으로 변하는 중간균이 유익균으로 변해서 비율로 따지자면 유익균이 80%, 유해균이 20% 정도가 아주 균형 있는 비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몸속의 장내 미생물은 언제 만들어지는 걸까요? 자, 태아는 무균 상태입니다. 근데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폐호흡을 하게 됩니다. 한번 횡격막이 폐호흡하면서 움직이면서 장내 미생물들도 들어오고 3에서 6개월 안에 만난 균이 어쩌면 평생 우리 몸에 가지고 가는 상주균총, 그러니까 여기에 상주한다는 거죠. 우리가 왜 백화점 세일할 때 줄 서 있다가 문 열리면 왕창 들어가죠. 근데 그 사람들 잘 안 빠져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처음에 상주하는 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1년에서 3년 정도 지나면, 그러니까 아기가 만 3세 정도 전 되면 성인과 장내 미생물 구성이 비슷해집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 3년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자연분만으로 태어난 아기보다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들이 유독 호흡기, 당뇨, 대사장애, 비만 등의 질병률이 높게 나타났는데,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기는 락토바실러스나 비피도박테리움 같은 유익균들의 비율이 낮고 오히려 유해균인
클로스트리디움이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그 이유가 아기가 산도를 통해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애 나오는 길에는 질유산균, 그러니까 질유익균들이 존재하고 있죠. 그걸 샤워를 하고 나올 기회가 일단은 없고요. 두 번째는 수술을 하게 되기 때문에 산모한테 항생제를 투여하게 됩니다. 그렇죠? 상처 나지 말라고. 그러면 항생제를 쓰면 또 유익균이 죽기 때문이죠. 제왕절개를 하면 피부에 있는 균을 먹고 나오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피부균은 또 유익균만 있는 게 아니라 전혀 다른 균이 됩니다. 그렇다면 제왕절개로 태어난 아이는 건강하지 못하겠네? 아닙니다. 또 다른 기회가 있습니다. 모유를 먹으면 유익균의 90%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모유에는 충분한 영양소가 다 있죠. 면역물질 있죠. 면역글로불린 A가 있습니다. 이게 점막에 사는 면역글로불린 A가 정말 우리 몸의 면역을 감당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이미 3살은 다 지나셨잖아요. 네, 이게 알아들으면 3살 넘었다고 봐야 되는데, 네. 해답은 바로 유산균입니다. 유산균도 일종의 유익균인데 이 유산균을 먹으면 장내에 도달한 유산균이 젖산을 만들어서 장내 환경을 산성으로 만듭니다. 우리가 산성 그러면 왠지 산화, 산성화가 나쁘게 들리지만 장내에는 산성 환경을 만들면 유해균이 죽게 되거든요. 이 원리로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이 지켜지는 거고 동물성 유산균보다 식물성 유산균, 특히 김치 유산균들이 이런 산성 환경에 잘 산다고 알려져 있죠. 내가 이상하게 아프고 뭘 해도 잘 안 낫는다면 맨 처음 해야 될 것은 유산균을 먹어본다. 이 말은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걸 치료한다는 건 아니지만 치료 사례들이 있는데 실제 욕을 하고 또 계속해서 소리를 지르고 앉아있지 않고 계속 돌아다니는 자폐아가 있었는데 유산균을 아주 충분히 먹고 나서 이 욕도 안 하게 되고 적응도 하게 되고 그 인정도 하게 되고 사회 적응력도 훨씬 좋아진 사례가 있었고. 어떻게 자폐아를 어떤 원리로 치료가 되는 건가요? 장에도 뇌만큼 신경세포들이 존재를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신호를 보내서 이런 신경 물질이 나오게끔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만드는 신호가 없어서 이 자폐아가 이런 문제를 갖고 있었다면 제일 먼저 할 일은 장내 평안을 만들어주는 게 자폐아들한테 할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 방법만으로도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좋은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바로 이 유익한 장내 미생물 유산균 어떻게 먹어야 잘 먹는 것일까요? 일단 어떤 유산균이든 먹어보십시오. 그리고 변화 자가 체크 포인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변의 차이입니다. 나 대변이 좋아졌어. 황금변을 봐. 아주 좋아진 거죠. 변의 색깔이 황금변이 아닐 때는 또 다른 원인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위에서 출혈이 돼서 그 변이 나오는 경우는 변이 검게 나올 수도 있죠. 철분제를 먹어서 변이 검다면 원인이 철분제지만 그냥 내 변이 계속 검다면 혹시 나는 출혈이 위장관에서 되고 있지 않은지를 또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대변은 적당하게 말랑해야 됩니다. 이게 뭐냐면 바나나처럼 미끈하면서 말랑한 변으로 100에서 200g 정도 되는 양이 좋겠죠. 그래서 묽은 변은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너무 딱딱한 변도 아닙니다. 또 다른 게 있습니다. 본인이 가지고 있던 질병의 증상의 호전 여부입니다. 나 늘 머리가 아팠는데 머리가 안 아파. 나 늘 피부가 가려웠는데 가렵지 않아 하는 이 변화가 어떤 유산균에 적응이 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먹었더니 요즘은 컨디션이 좋아, 덜 피곤해. 그러니까 평소보다 몸이 가뿐하다, 또 기분이 좋다. 분명히 제가 신경 전달 물질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그랬죠. 본인만이 느낄 수 있는 차이지만 꼭 그 변화를 체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유산균을 구비하시면서 프리바이오틱스는 뭐냐 하시는데 이게 바로 유산균의 먹이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제대로 못 하시는 분들이라면 따로 제품으로 나와 있는 것을 먹어도 무방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채소, 과일, 식이섬유에 굉장히 풍부합니다. 고구마나 우엉, 연근, 당근, 감자 등 뿌리 채소, 그리고 브로콜리, 컬리플라워 같은 십자화과 채소도 좋아하는데요. 이러한 채소를 먹을 때도 통째로 먹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단당류, 당분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쪼개기 좀 어려운 식이섬유도 같이 먹는 걸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알기 쉬우라고 이렇게 그림으로 한번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탄수화물, 당분을 먹었다 그러면 맨 먼저 만나는 장은 소장입니다.
그럼 그 소장에 있는 균들이 너무나 좋아하는 음식이어서 웬만큼 다 먹어버립니다. 그러면 막상 대장에는 먹이가 없어요. 그러면 대장까지 버티는 먹이를 줘야 되겠죠. 그러려면 단당류가 아니라 좀 몇 개 덕지덕지 붙어서 끊어내기 어려운 덩어리를 줘야 되겠죠.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어야 되느냐? 우엉이나 연근이나 하는 것들은 뿌리 채소면서 굉장히 분리가 되기 어려운 이눌린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이섬유를 갖고 있어서 대장 저 멀리까지도 먹이를 주로 달려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 채소 먹어 하는데 상추만 먹는 사람이 있거든요. 진짜 최소로 먹고 있어요. 네, 그러면 진짜가 아니라 대장한테는 먹이를 안 줘라는 말하고 똑같습니다. 네, 유산균은 많이 먹어서 문제가 되는 거는 설사밖에 없습니다. 유산균이 과하면 그 유산균을 포함한 변이 돼서 빨리 나가게 되기 때문에 설사로 나오는 거니까 최대한 용량으로 먹어보는 거는 본인 증상에 변화가 없다면 그런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유산균은 일단 목적이 있는지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내가 뭔가 증상이나 질병이 있어서 유산균을 먹는다면 기본적으로는 그 증상이 없어지는 경우, 근데 3개월 단위로 보통 얘기합니다. 3개월 동안 꾸준히 먹어서 증상이 좋아지면 그때부터는 다시 유산균 수를 줄여서 먹는 거를 좋아하고요. 갑자기 끊거나 하는 게 좋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테로이드를 병원에서 처방을 할 때도 갑자기 줄이거나 끊지 않습니다. 그러면 리바운드라고 더 세게 뛰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천천히 줄여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보통 유산균은 눈 떠서 아침에 한 번 정도 아니면 아침 저녁으로 먹는 게 좋고, 또 과식하거나 야식하거나 여러분들 스트레스 받거나, 저는 스트레스를 받을 때 유산균을 더 먹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장내에 분비성 면역글로불린 A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이 줄어들면서 유해균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스트레스 해소 방법은 오히려 좋은 유산균을 하나 더 챙겨 먹는 거라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야기 하나 해줄게. 1977년 8월 16일 미국 테네시주에 있는 도시 멤피스의 어느 집 화장실에서 한 남자가 사망한 채 발견이 됐어. 그의 이름은 바로 엘비스 앨런 프레슬리. 우리가 아는 엘비스 프레슬리? 그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로큰롤의 황제 엘비스 프레슬리야. 근데 화장실에서 당시의 사인은 심장마비로 인한 돌연사였는데 2010년 엘비스의 주치의였던 조지 니코플러스 박사가 엘비스의 진짜 사망 원인은 바로 이것이라고 주장해가지고 세계적인 어떤 주목을 받게 돼. 엘비스의 사망 이유가 과연 뭔지 한번 우리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해. 마약인가? 뭐 이런 생각이 좀 약물 중독? 많이 할 수 있어. 아니면 로큰롤의 황제니까 건우하게 취한 채로 화장실에서 샤워하고 나오다가 해가지고 실족을 해서 실족을 해서 뇌출혈. 뇌출혈. 그것도 충분히 그럴싸해. 엘비스 프레슬리가 사망한 진짜 이유는 그 박사님은 변비 때문이라고? 변비 때문에? 변비 때문이라고. 말이 되나? 12년 동안 그의 옆을 지켰고 그의 어떤 자서전에서 엘비스의 진짜 사망 원인은 심장마비가 아닌 그의 만성 변비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야. 엘비스 프레슬리를 이렇게 부검을 했을 때 대장 길이가 8에서 9피트, 약 2.4m, 일반인들보다 거의 2배 가까울 정도로 길었고 죽기 전에는 체중이 거의 120kg까지 나갔거든. 굉장히 엄청 거부가 그치. 됐었구나. 먹는 거는 굉장히 많이 먹고 활동량은 적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으면서 이런 변비와 관련해가지고 여러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켜서 급사로 일어났을 가능성이 있는 거지. 박사님의 이야기를 보면은 너무 그동안 만성변비를 알아와가지고 인공학문 성형술을 하려고 했었대. 인공호흡은? 장르를 뽑나? 학문 쪽으로 어떤 그런 직장 쪽에서 대변이 나오지 않고 있어가지고 뭔가 거기에다가 성형술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이제 본인도 어떤 그런 연예인이고 스타이다 보니까 좀 자존심 때문에 수술을 할 수 없었다라고 해. 근데 수술 받았으면 살았을 것 같은데? 다른 것들을 모두 다 보정하더라도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높고 심혈관계 사망률, 심장마비나 뇌졸중, 뇌경색 같은 게 늘어나. 다른 거 없이 변비만으로 이렇게 차이가 나는구나. 둘은 어떻게 좀 변비로 좀 고생을 해본 적이 있나? 나는 사실 항상 비우고 사니까
얘는 반대. 너무 많이 좀 설사를 많이 하지. 소유를 하지 않지. 소유, 무소유. 근데 보통 그런 정도 있잖아. 이게 우리가 여행 같은 걸 가면은 여행지에선 아무래도 노는 거에 정신 없고 나의 어떤 그런 배변 루틴이 깨지는 경우들 있잖아. 맞아. 그러니까 해외여행을 조금 길게 갈 때는 아무래도 보는 횟수가 근데 나는 재능이 있어. 어디를 가도 여기서 제일 좋은 화장실은 저기겠다. 그걸 미리 파악해. 미리 서칭을 해놓는구나. 다 준비해놔. 왜냐면 나 무조건 갈 거니까. 낙준이 애기들이 이제 낙준이가 없으면 항상 그 얘기를 하잖아. 아빠 또 화장실 갔어? 어. 이럴 정도로 낙준이가. 기분 나쁜 게 뭔지 알아? 진짜 화장실에 있어. 그러면 이제 어쨌든 변비가 뭐 이게 정확한 진단명인가? 약간 난 궁금한데. 대장은 원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은 계속해서 움직여. 그래서 우리가 물구나무를 서고 있어도 음식은 항문 쪽으로 가게 돼 있어. 얘네가 연동 운동을 하니까. 대장이 이거를 잘 못한다고 볼 수도 있겠네. 대장의 활동력, 운동성이 좀 떨어지는 건가? 뭐 일주일에 2회 미만으로 대변을 보거나 뭐 완전히 굳은 뭐 딱딱한 변이 나오거나 뭐 이런 것들로 인해서 뭐 항문이 찢어져서 뭐 출혈 있는 이런 좀 고통스러운 어떤 이벤트를 반복해서 경험하거나 이러면 우리가 좀 변비로 좀 진단을 할 수가 있지. 요즘 들어 변비 환자들이 좀 늘어난다. 이유가 있나 어떤? 이게 아무래도 현대인들은 변비가 생기는 그 원인의 대부분이 불규칙한 배변 습관.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업무나 학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잖아 항상. 바로 화장실을 갈 수가 없는 그런 환경들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렇지. 학교에서는 약간 수업 시간인데 선생님 하면 좀 그치. 또 여자 같은 경우에는 다이어트를 하면서 이런 식이섬유 섭취가 부족하면서 변비가 발생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나이가 들면서 장의 운동 능력도 떨어지고 감각도 떨어지면서 변비가 생기는 경우도 이제 그렇구나. 많지. 뭐 대장암이나 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뭐 이런 병들도 궁극적으로는 좀 변비를 일으키게 되는 것들이지. 변비에도 종류가 있나? 변비에도 그 원인에 따라서 이제 굉장히 뭐 좀 다양한 종류들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좀 알면 도움이 되는 좀 큰 분류들도 있어. 어떤 거? 첫 번째로는 이제 기질성 변비와 기능성 변비가 있어. 기질성 변비는 이제 뭐 대장암 같이 뭐 변이 내려가는 길을 좀 막는, 그치. 어떤 장애 병이 암이 있는 거야. 기계적인 어떤 장애물이 있는 거네. 그치. 그거는 뭐 그 변비가 생기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는 거니까 그 원인에 대한 어떤 검사나 처치가 반드시 필요하지. 그래서 우리가 변비를 처음 갑자기 생긴 변비를 좀 너무 우습게 보지 않아야기 위해서. 혹이 이렇게 막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거를 어쨌든 기질성 변비라고 하는구나. 기능성 변비는 뭐 이런 특정 원인 질환 없이 어떤 대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겨가지고 발생하는 변비를 말하는데 대부분은 이제 여기에 해당이 되지. 그럴 것 같아. 그치. 근데 이 기능성 변비에서도 크게 세 가지 좀 나눌 수가 이거 있는데 세 가로? 이완성, 경련성, 직장형 변비가 있어. 이건 전혀 뭐 이해가 안 돼. 뭔 소린지 하나도 모르겠는데? 이완성 변비는 대장이 이완돼 있는 거야. 운동 능력이 떨어져. 좀 푹 퍼져 있어. 그래서 대장 운동이 약해가지고 변을 잘 밀어내지를 못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고 있으면 그래서 장 속에 변을 좀 담고 있는 거야. 근데 얘네가 이미 좀 늘어나 있잖아. 자꾸 이렇게 압력이 낮아가지고. 그래서 그렇게 변이를 막 느끼지 않아, 본인도. 그냥 좀 나이 드신 분 중에 뭐 나 원래 대변 한 3일, 4일에 한 번씩 봐요. 근데 한 번 볼 때 변 양은 많아. 위험할 것 같은데? 그러면 대변들이 장 속에 차면서 복부 팽만감도 느끼고 엄청난 복통이 생기고 이 덩어리로 인해서 굉장한 좀 뭐 문제가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 그럼 이완성 변비는 알겠는데 그럼 경련성 변비? 이건 아예 모르겠는데? 경련은 뭐야? 경련성 변비가 스트레스랑 주로 관련이 있는 변비야. 비정상적으로 자율신경이 좀 긴장을 하잖아? 그러면은 장벽이 진짜 좀 불규칙하게 수축을 해. 어떤 사람들은 군데군데가 더 수축을 하는 거야. 여기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데 못 가게 막는 딱 돼버리면은 변이 장을 잘 통과하지 못해가지고 발생하는 변비야. 직장형 변비는 뭐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직장에서 대변을 이렇게 좀 모아가지고 여기에 변이를 느끼면 마지막에 딱 짜주는 거잖아. 근데 여기에서 걸려서 잘 나오지 않는 거야. 자꾸 힘주고 참으려고. 그러다 보면은 직장형 변비가 생겨가지고 화장실 가서 힘을 줘도 대변이 안 나와서 그러다가 못 보고 나오시는 분들도 있어. 변비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병도 있다 그랬잖아. 변비가 막 어떤 뭐 다른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이게 진짜 고생하신다니까. 일단 화장실에 오래 앉아 있게 되잖아. 오래 앉아 있게 되지. 그러면서 항문에 문제가 생겨. 여기에 자꾸 이제 압력이 가해지니까 혈관들이 굵어지고 막 꼬이고 돌출되고. 치질이 생기는구나. 그치, 치질이 생겨.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뭐냐면은 한 번 찢어져, 한 번 통증 생겨, 대변 보는 게 더 무서워져. 그러네. 그 외에도 대장 내부에서도 이게 압력이 생기잖아. 안에 그렇지. 끼고 여기 막 하니까. 누르니까. 그러면은 대장벽이 이게 대장벽 이렇게 있잖아. 바깥쪽으로 뿅 튀어나오는 개실 같은 게 생길 수가 있어. 그냥 개실만 생기면 그나마 다행인데 변 같은 게 끼잖아? 그러면 개실염이 생길 수가 있어. 그럼 수술해야 되는 거 그럼 수술해야 돼. 개실염 생기면은 수술로 장을 잘라내게 되는 경우도 있어. 그리고 이외에도 대변이 정말 굳어져가지고 그 덩어리도 큰데 굳어지잖아? 그러면 이게 누워 있잖아. 장벽을 눌러. 여기에 장이 헐어버려. 궤양이 생기는 경우도 있고 반복해서 화장실 가서 힘주고 스트레스 받고 혈압 올라가게 하고 변비를 해서 장내 미생물층도 좀 안 좋아지고 결국 만성 변비가 있는 사람들이 다른 거를 다 보정해도 심장 혈관 질환이랑 뇌 혈관 질환이 발생 확률이 올라가. 그래서 사망률이 올라가는 그래서 거구나. 사망도. 그래서 엘비스 프레슬리의 사망도 결국에 그 변비를 교정을 했었더라면 그렇게 급사를 하지 않았을까. 변비가 계속되면 살이 찐다. 그거 아니지. 그거 아니지. 아니야? 그렇게 생각할 수는 있어. 비만인 분들이 변비를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자주 있어. 변비가 있다고 비만이 되는 건 아니야. 변비는 다이어트의 적이다 이런 말이 있는데 먹는 양을 일단 줄인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변이 될 원료 자체가 줄어들어. 먹는 게 줄어들어서 변비를 경험하게 되는 분들이 많아. 그런데 다이어트 자체가 사실 먹는 걸 바꾸는 게 굉장한 스트레스거든. 행복하지 않지. 그치. 그런데 변비도 스트레스야. 아. 그렇게 스트레스와 스트레스가 겹치니까 고통스러울 수 있는 다이어트를 더 힘들게 하니까 어떤 변비가 다이어트의 적이라고 이야기하지. 이렇게 들어보니까 이렇게 만성 변비가 있으면 좀 우울증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건강한 마음은 건강한 몸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 실제로 좀 정신과 의사로서 진료를 하다 보면은 진짜 건강한 몸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는 게 정말 느껴지거든. 장은 제2의 뇌다라는 그거 말이 많이 들어봤어. 그래서 장내 미생물이 이런 면역 조절 물질들,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해서 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라는 말도 있고 실제로 연구들에서 프로바이오틱스가 우울감을 개선시킨다는 연구들도 있어. 운동이나 식습관 등을 좀 건강하게 가져가 보면 변비에도 좀 도움이 되겠지만 우울증에도 도움이 되는 걸 보면 좀 어떤 밀접한 관련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들어. 그러면 모닝똥은 변비에 좋다? 좋지. 왜 그래? 그래? 왜? 우리 몸은 좀 재밌게도 보이지 않는 어떤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돼. 그래서 아침이 되면 변이가 생기고 화장실에 가게 되는 거야. 이렇게 정해진 시간에 변을 보게 되면은 그 직장 벽에 어떤 감각이 느껴질 때 바로 갈 수 있어서 이게 좀 무뎌질 일도 없이 바로바로 싹싹. 대변을 보는 그런 루틴이 만들어지는 거야. 배변 시간의 루틴. 뭐 아까 쭉 얘기를 해줬는데 변비를 예방하거나 치료할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활 속에서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들이 뭐가 있을까? 첫 번째로는 잘 먹어야 돼. 현미밥, 콩, 채소, 과일, 견과류 같이 어떤 식이섬유가 풍부한 음식을 우리가 좀 의식적으로, 규칙적으로 먹는 것이 좋고 흰쌀보다 뭐 잡곡, 그치. 뭐 이런 좀 쪽이네. 식이섬유가 많은 그런 게 더 좋아. 이런 걸 먹을 때 꼭 생각해줘야 되는 게 충분한 물을 마셔줘야 돼. 물. 식이섬유만 먹으면 안 돼. 섬유질이랑 물이 함께 있어야 이 섬유질이 물을 많이 흡수하면서 대변이 더 부드러워지는 거거든. 세 번째는 항상 자기만의 배변 보는 시간을 갖는 게 좋아. 배변을 하는 루틴을 만들어 놓으면은 우리 몸은 그 사이클대로 움직이게 돼. 그리고 또 네 번째로는 배변을 할 때 좀 더 다리가 올라가줘야 되거든. 그래야 좀 쾌변을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그냥 잘 보시는 분들은 괜찮지만 이게 좀 시원하게 안 나오시는 분들인 것 같다. 그러면은 한 15에서 20cm 정도 되는 이제 어떤 발 받침대를 이렇게 이용해가지고 밟고. 항문이랑 직장의 각도, 변이 쉽게 이제 배출되는 각도를 만들어줄 수가 있고. 결국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대장의 운동은 자율신경계가 조절을 하기 때문에 꾸준히 평상시에 스트레스를 관리할 수 있는 운동을 해준다거나 뭐 명상이나 반신욕 같은 걸 해서 내 몸을 좀 이완시켜주면은 이게 내 대장의 운동을 좀 잡아줄 수가 있는 거야. 많이들 뭐 유산균, 식품을 먹는 게 또 좋다. 좀 이거는 어떨까? 그러니까 근데 사람에 따라서 수용 속 식이섬유류를 먹거나
아니면 뭐 유산균제를 먹는 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 있어. 사람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100%는 아니구나. 그게 중요해. 그러니까 100% 효과가 있다고 할 수는 없고 개인차가 사실 이거는 굉장히 커. 그래서 이거는 정말 자기가 먹어보고 나한테 괜찮다, 내가 효과가 있더라 그러면 쓰시면 되는 거고 그럼 변비가 심하면은 변비약을 먹으면 좋아. 어떤 자기한테 맞는 변비약을 제대로 먹는 건 좋아. 근데 변비약에도 좀 종류가 있어가지고 그걸 좀 알고 먹는 게 좋아. 어떤 게 있지? 먼저 첫 번째로는 대변 자체에 좀 부피를 늘려주는 팽창성 완화제라는 게 있어. 약간 식이섬유를 많이 먹는 거랑 비슷한 그치? 느낌이네. 그거랑 좀 비슷한 느낌이야. 비교적 이건 안전해. 근데 이게 안쪽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수분을 흡수하면서 이게 좀 커지기 때문에 가끔씩 좀 복통이 있는 너무 분들이 있긴 눌러서 하지만 너무 커져서. 충분한 물과 함께 또 먹어주면은 이렇게 식사량이 좀 부족하신 분들은 이게 좀 쭉 내려가면서 대변을 이렇게 좀 보게 해줄 수가 있지. 또 이거 말고 좀 비슷하지만 좀 다른 기전으로 작용하는 게 병원에서 많이 쓰는 건데 또 마그네슘이나 락툴로스, 삼투성 완화제라고 그걸 이야기하거든. 이거는 대장 내부로 수분을 끌어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안에 있으면 이렇게 물을 끌어당겨가지고 이것도 변의 부피를 어쨌든 그치. 좀 늘리는. 좀 그 물을 끌어당겨 주니까 대변이 좀 부드럽게 해서 배변을 맞네. 좀 이렇게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거야. 주의해서 써야 되는 게 있는데 자극성 완화제라는 게 있어. 이거는 항문에 넣는 것도 있고 먹는 것도 있거든. 장 점막을 좀 자극하고 대장 근육 축을 좀 유도해가지고 좀 강제로 배변을 일으키는 그런.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단기간만 써야 돼. 만약에 남용하게 되면은 오히려 대장 기능이 오히려 약화가 되고 굉장히 심각한 변비가 올 수도 있어. 그럼 변비약은 좀 어떻게 선택해야 되지? 지금 막 종류도 다양하고. 당연히 부작용에 적은 약부터 사용하게 하지. 장기적으로 복용해도 좀 부작용이 적은 그런 팽창성 완화제 같은 거를 좀 우선적으로 써보는 게 좋고 뭐 그래도 안 되는다면 그 삼투압성 하제, 그래도 안 된다 그러면 단기간 자극성 하제를 사용해가지고 대변을 보게 할 수도 있고. 안녕하세요. 의학박사 서재걸입니다. 우리 몸의 신체 기관 중에서 장이 인체 최대 면역기관입니다. 장이 왜 그러냐면 모유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면역 글로불린이라는 면역 물질을 생성하는데 장 점막의 25% 정도가 면역기관인 림프 조직이고 장의 B세포에서는 항체의 70%를 생산합니다. 이 B세포가 뭐 하는데요? 기억하는 세포예요. 너 며칠 전에 봤던 그 사람이네 하는 그 기억을 이 B세포가 하는 거예요. 면역력의 60에서 70%가 장에서 만들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게 뇌 무게가 평균 1.4kg 정도 되는데 소화기관에서 하는 미생물도 1.4에서 1.5kg 정도 됩니다. 게다가 장이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4분의 1, 25%를 쓰는데 뇌도 우리 몸에 사용하는 전체 산소의 25%를 씁니다. 그러니까 뇌와 장은 같다. 뇌만 머리 쓰는 게 아니라 장도 머리 쓴다, 힘 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야 장에 면역이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인정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불규칙한 식습관이나 과식으로 장에 트러블이 생기면 면역력이 저하됩니다. 왠 줄 아세요? 장의 역할이 두 가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소화하는 거, 하나는 면역작용.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면역을 막 발휘해야 되는데 너무 많이 먹고 있어요. 그러면은 소화하는 데 힘을 다 쓰니까 면역이 떨어진다고 표현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일 황당한 건 엄청 과식하면서 나 요즘 너무 면역이 안 좋아라고 얘기하면 말이 안 됩니다. 과식을 안 해야 면역은 살아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면역을 어떻게 하면 좋아지게 하지라고 생각을 한다면 아주 단순한 데 있어요. 소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제때 화장실을 가야 된다. 이런 기본을 지키면 여러분들의 면역은 살아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장이 면역에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많이 먹고 비싼 걸 먹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나는 소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꼭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장은 몸 안에 있지만 외부하고 연결되어 있는 기관이에요. 실제 입이랑 항문은 관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 속에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는 바깥 세상이에요. 속에 있는 밖이기 때문에 이런 피부로 되어 있지 않고 점막으로 둘러싸여 있어요. 이 점막. 이 점막은 뭐냐면 점액질이 분비되는 막. 여러분 만져보면 촉촉하고 미끈거리고 이게 정상인데요. 이런 점액을 분비하는 곳이 술잔세포라는 게 있는데 끈끈하고 미끈거리는 점액을 계속 만들어서 어떤 이물질이나 이런 게 들어오는 걸 못 들어오게 차단하는 거고 또 한 가지는 흡수가 잘 되게 하는데 또 이 점막이 작용을 하게 되죠. 그리고 점막에는 멀트라고 하는 면역 방어막이 있는데 평소에 IgA 항체를 만들어서 외부에서 세균이나 바이러스 들어오면 둘러싸서 힘 못 쓰게 하는
그리고 염증성 항체 활성을 방해해서 염증을 줄이는 항염작용을 하는데 이런 것들이 미생물들에게 자극해서 일일이 과민 반응하지 않도록 전체한테 알리고 이런 것들을 합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이나 우리 몸에 사는 체내 유익균이 우리한테는 이로우니까 얘네들까지 공격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IgA 분비에 문제가 있으면 점막에 다 감염이 생겨요. 그러면 축농증, 중이염, 기관지염, 폐렴, 또 심지어 감염성 설사 같은 질병에도 잘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패스트푸드나 밀가루 음식이나 가공식품이나 기름진 음식들을 먹었는데 문제는 변으로 배출될 때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는 거죠. 그래서 가스 차고 아랫배 묵직해지고 변비 생기고 하면 계속 붙어 있게 되죠. 그러면 이 염증이 궤양으로도 변할 수가 있고 또 급기야는 대장암까지 걸릴 확률을 높이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장 면역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음식 잘 먹고 잘 소화해서 속을 편하게 지키면 되는데 그래서 저는 장 면역을 속 면역이라고 부릅니다. 음식물을 씹어서 위에서 분해하고 소장에서 영양소를 흡수하고 대장에서 변 만들어 배출하면 끝입니다. 이 네 박자 잘 지켜도 장 건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소화의 원리를 이해하고 잘 소화시키는 방법을 터득하는 게 중요한데 소화하려면 먼저 뭐 해야 되느냐? 입에서 꼭꼭 씹어야 됩니다. 늘 얘기하는 건데 씹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씹으면 침이 나와서 침에 있는 아밀라제라는 효소가 탄수화물을 분해하죠. 그래서 여러분이 밥보다 죽이 소화가 잘 되고 죽보다 미음이 소화가 잘 되는 건 입자가 작기 때문이죠. 그 과정을 내가 안 하면 누가 한다고요? 위가 죽어라고 해야 됩니다. 근데 그 위가 너무나 많은 양의 일을 하다가 지치는 걸 뭐라 그러냐면 위경련 났다라고 얘기하고 위경련이 오래 지속되면 음식이 밑으로 안 내려가고 역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 됩니다. 그래서 나 왜 그렇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은 잘 씹지 않아서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위산은 여러분들이 나이 들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감식초나 매실액 같은 거 좀 희석해서 식사 전에 아니면 식사 중에 드시는 게 좋은데 보통 소주잔 중심으로 50cc라면 10cc 정도를 식초 그리고 나머지 40cc를 물을 넣어서 희석해서 드시는 게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아침을 샐러드를 즐겨 드신다면 발사믹 식초로 드레싱을 하는 것이 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식초를 조금만 먹어도 속이 쓰린 분들은 조청을 한 티스푼 정도 먹는 게 좋습니다. 식초에는 단백질 소화를 돕고 조청은 탄수화물 소화를 돕는다 생각하시고 저도 매일 아침에 식초를 희석해서 지금까지 먹고 있거든요. 식초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나온 얘기 중에도 식사량이 많으면 혈관을 파괴한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이건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식사를 많이 하면서 혈당이 너무 오르락내리락을 많이 하게 되면 혈관에 있는 내피세포라는 게 파괴되면서 구멍이 나요. 그러면 안 좋은 독소들도 쉽게 흡수될 수 있으니까 장 면역에 문제를 일으키고 내피세포가 파열되면 동맥경화도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게 면역 지키고 오래 사는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는 너무 식사량이 많지 않게 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적당한 건 늘 옳습니다. 속면역을 튼튼히 하는 마지막 수비수는 바로 유산균입니다. 음식이 입으로 들어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에 흡수되어야 영양분이 되고 면역에 도움이 되겠죠. 음식이 입을 통해서 들어와서 식도, 위를 거치는데 위까지 도달한 음식은 우리 몸에 들어온 게 아니라 분쇄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토해버리는 건 위까지 왔을 때 토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분쇄가 돼서 소장까지 내려갔다. 드디어 우리 소장이 너 들어와, 너 대장으로 나가서 항문으로 나가 이걸 결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소장에 사는 누가 하느냐 했을 때 그 누군가가 장내 유산균이기 때문에 유산균이 부족하면 소화장애 오고 영양분도 좋은 것 흡수도 못해요. 그래서 장이 안 좋다는 말은 유산균이 부족하다, 유산균이 불균형하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고 유산균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역할을 합니다.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라는 신호도 보낼 수 있고요. 또 우리가 행복 호르몬이라고 하는 세로토닌도 80에서 90%는 장에서 만들어지잖아요. 여러분 언제 기분 좋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배부를 때 기분 좋죠. 그러니까 그 기분이 뇌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장이 결정할 수도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시고 발효된 음식이나 유산균을 보충하면 장 건강을 지킬 수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소장은 3단계로 구성된 3단 변신 로봇이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소장에서 육모라고 여기서 흡수하는 건 지방 흡수하고 중간에서는 포도당 흡수하고 제일 안쪽에 있는 곳에서 아미노산 흡수를 하고 줄기세포가 만들어지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소장이 제대로 흡수 기능을 하려면 따로따로 이렇게 놀아야지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머리 떡져 있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떡져 있으면 소장이 기능을 못하면 영양분 이 세 가지를 골고루 흡수하지 못합니다. 소장에 때가 껴 있으면 안 좋다는 거죠. 때를 훔쳐내는 게 뭘 하느냐? 식이섬유가 하거든요. 그래서 식이섬유 먹는 게 너무 좋은데 그게 바로 장 면역을 지키는 채소 먹는 법입니다. 그러면 생으로 먹어야 돼요? 아니면 삶아서 먹어야 돼요? 또 이거 물어보시거든요. 정답은 둘 다 먹어라. 그렇지만 생으로는 흡수율이 낮고요. 삶아서 갈아서 먹으면 흡수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같이 먹는 게 사실은 좋습니다. 왜냐? 식물도 뼈가 있다는 걸 아세요? 이 뼈가 바로 섬유질이거든요. 장내 유익균이 그 섬유질을 먹고 자라거든요. 먹이가 되니까 또 좋죠. 그래서 삶은 채소 주스 한 잔으로 장 근육을 강화하고 소장의 찌꺼기 잘 제거되니까 장의 연동 운동을 촉진하면 가스도 잘 안 차고 잘 배출이 될 수 있고 속도 편해지고 장 면역을 지킬 수 있겠죠. 장이 변 보는 곳이다 라고 과거에는 생각했지만 이제 음식이 뇌를 만나는 곳이 바로 장이라고 생각하시고 면역의 70%가 장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셔서 내 장을 보호하려면 소식하면서 면역을 택하는 여러분들이 되시는 게 제 희망입니다.